일본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의 시각입니다. PC 강제 조사 및 보수봉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인 시각은 서론에서 PC 강제 부식이 원인으로 붕괴한 교량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 보존적 유지 관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과 영국 모두 PC 구조물의 외부 징후 없는 파괴 방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확인하지 않은 텐더는 그 이유만으로 위험성, 즉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보존적 유지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일본과 영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이런 리스크를 수치화하고 지표로 환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환산 공식은 없고 단지 파단 리스크가 높은 교량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본은 PC 강제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교통량, 해당 교량의 교통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리스크 고려 사항의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PC 강제의 위치를 따라 발생하는 누수 흔적, 하부 플랜지 균열을 리스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시기로 특히 1990년도 이전에 있는 교량은 그라우트 블리딩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PC 강제의 종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봉, 강선, 연선 순으로 공급 불량률이 낮아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조적 특성입니다. 일본은 1980년도부터 1994년도 사이에 경관장 27m 이하의 교량의 경우는 전체 텐던 중 절반을 상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순환로의 경우에는 상현 정착단은 없지만 그라우트 주입을 위한 에어벤트가 상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량 주변 환경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 방지제 살표, 그리고 상판 방수 설치 여부를 리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PC 강제 방청 등인데요. 강제 시스간을 사용을 한 경우를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 PE 시스간을 사용한 이후부터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시기에 따른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 리스크 요인별로 공법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고중저로 발생 확률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윗변 정착 부분에 대해서도 1994년, 1995년도를 기점으로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쉬스 접속부 분리에 의한 공국도 보시면 공법이 변경된 1993년, 1994년도를 기준으로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파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영국, 미국 모두 조사팀 구성에 PT 교량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특별한 검사 방법, 비파괴 검사 방법들을 사용을 할 때는 해당 전문 감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관 조사에 있어서도 대부분 조사 방법이나 조사 내용이 동일하지만 일본은 PC 강봉 돌출을,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콘크리트 박리 여부를 외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C 그라우트 충전 조사에 관한 일본의 시각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PC 그라우트의 충전 조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 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PC 그라우트 충전 조사는 이제 예방 보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교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사라고 PC 그라우트 충전 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충전 조사는 외관 조사 이상
구간 혹 그리고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전략적 장소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없더라도 공급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뭐 그라우트 캡, 텐던 상하단, 디비에이션 블록이 있는 구간을 예를 들었습니다. 충전 조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비파괴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비파괴 조사 방법은 지금 방사선 투과법, 타음 징돈법, 그리고 광대형 초과법, 그리고 임팩트 에코를 어, 권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비파괴 검사 종류별로 실물 모형 테스트를 시행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비파괴 검사 법별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투과법 같은 경우는 부재 두께 500mm 미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각 비파괴 검사 종류별로 적용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비파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충전 조사는 이제 파괴 검사로 이어지는데요. 파괴 검사는 이제 구조물의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고 일본과 미국, 영국 모두 샘플 조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리스크 매트릭스 개념을 도입을 하여서 통계적 표본 수량을 산정을 하여 샘플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 또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검사 표본 수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개의 포인트가 있다면 그중에 3%를 표본 수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 조사에서 천공 방법은 이제 PC 강제 손상을 방지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워터제트, 메탈 센서 전동 드릴, 그리고 초음파 드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영국 또한 전동 드릴과 워터제트 그리고 특수 전동 드릴을 사용을 해서 PC 강제 손상에 주의하여 덕트 상단을 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드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만 파괴하는 특수 초음파를 방출하는 드릴로서 강제에 닿았을 경우에 강제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 드릴입니다. 다음은 이제 PC 강제 부식과 파단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역시 비파괴적인 조사 방법과 파괴적인 조사 방법이 있고 또한 간접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 조사 방법으로는 천공 조사 후 그라우트 샘플을 채취하여 해당 샘플의 염화물을 시험을 해서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는 일본 같은 경우는 방사선 투과법과 MFL 누설 자석법을 권장하고 있고요.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그리고 누설 자석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시험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내부 PT 텐던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다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괴조사 방법인데요. 파괴조사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슬리 능력 해방법, 코어 응력 해방법, 그리고 슬로 스트레스법, 철근 절단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괴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괴조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설 자석법 MFL인데요. 콘크리트 표면에 자석을 설치하여 PC 강제를 자화시켜서 자석 밀도의 변화를 검지하여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쉬스 피복 두께 160mm 이하에서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괴 검사 방법 중에 잔류능력 측정법 중 슬리 능력 해방법인데요. 콘크리트를 부분 절삭하여 응력을 해방하였을 때 해당 절삭 부분에서의 변형을 광학 장비로 측정을 하여 잔류 응력을 추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원리의 코어 응력 해방법인데요. 코어를 측정 위치에 두 방향 변형 게이지를 먼저 붙이고 코어를 커트했을 때 이 코어가 뒤틀리는 양을 측정을 해서 잔류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슬롯 스트레스법입니다. 측정 위치에 이제 슬롯을 절삭을 해서 응력을 해방시켰을 때 이 표점 간의 거리 변화를 측정을 해서 잔류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잔류 연령 측정 방법 중에 최근에 노후 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에서 연구 성과 중에 이런 잔류 연령 측정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지금 슬로 스트레스법과 크로스보 테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뭐 34%의 긴장력 감소나 긴장력 없음을 해당 잔류 연령 측정법으로 측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이 평가 및 판정 파트입니다. 일본은 평가 및 판정에 있어서 내구성을 공용성 등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안전성을 역학적 작용에 대한 저항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PT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 세목적으로 최소 강제량 정도의 철근만 배치되어 있어서 상정하지 않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다양한 비파계 파괴조사 방법들로 인해 얻어진 자료로 열화 메커니즘을 추정을 하고 예측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도 역시 미국과 영국과 마찬가지로 비파계 검사를 통해서 공급을 확인을 하였다면 총공 검사를 통해 반드시 내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확인을 하였을 때 외부로부터 물과 공기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리스크가 적다, 그러니까 대책 우선순위를 낮게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PC그라우트 재주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셀 부식 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셀이 지나치게 부식한 PC 강제에 대해서 그라우트 재주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셀 부식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쿠와바라 사례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PC 강제가 부식되고 있는 경우에 그라우트를 재주입했을 때 부식 방지 효과가 낮다라고 나와 있고요. 콘도 사례에서도 그라우트 재주입 후 부식이 진행이 됐다라고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카모타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질산 리튬을 사용한 그라우트 재주입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사례를 자세히 보시면 PC 강제에다가 소금물을 강제로 살포해서 강제로 부식을 시켜 놓은 다음에 충전을 하였고요. 1년, 2년에 따른 PC 강제 지름 감소량을 측정을 하였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표면에 요철이 생기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부터는 그라우트 재주입을 하여도 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질산 리튬 그라우트 보수공법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미에스 미츠비시 그리고 국립고베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공법입니다. 아질산 리튬으로 이제 부식된 PC 강제의 부동화 피막을 형성시켜서 추가적인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시공 흐름을 보시면 사전 조사 후 통기 조사, 그리고 주입 준비, 그다음에 수용액을 주입을 해서 부동화 피막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아질산 리튬이 첨가된 그라우트를 충진을 하는 공법입니다. 2010년에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 58건의 시공 실적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방법입니다. 안전성 평가 방법입니다. PC 그라우트 충전 부족으로 인한 강제 변형에 의한 외관 변형, 그리고 부식 파단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한정하여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PC 구조물의 상태의 변화를 적절히 모델화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모델화에 필요한 내용을 PC 강제와 철근 콘크리트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PC 그라우트 충전이 없다면, 부족한 상태의 PC 강제라면 모델화 시 충전 부족 구간은 언본드 상태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부식된 PC 강제 같은 경우는 안전 측 결과를 위해서 완전히 파단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모델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잔존 긴장력 과소 평가할 경우에 외부 텐던 보강 시 콘크리트 압축 응력 한계 초과 가능성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발생을 하여도 전체 단면을 유효만족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저하게 부식된 경우에 한해서만 철근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PC 구조물에 있어서 강제 부식이 RC 구조물에 비해 구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일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기술혁신센터 백민지라고 합니다. 일본 PC 구조공학회의 포스트 텐션 교량의 PC 강제 조사 및 보수 보강 지침 중에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내구성과 안전성 대책 부분입니다. 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구성에 관한 대책입니다. PT 교량의 내구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라우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라우트는 PC 강제 부식을 방지하고 강제와 콘크리트 부재의 일체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그라우트의 공극이 발생하게 되면 PT 교량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라우트 공극의 발생 원인으로는 블리딩, 중간 배기구의 미설치, 부적합한 시스관의 사용, 그리고 시공 불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라우트의 충전 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PC 그라우트의 재주입과 방수 시공을 기본적인 보수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내구성의 확인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라우트의 결함 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주입 공법과 재료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PC 강제 배치 형상과 염화물 이온 상태, 그리고 재주입 시 시공 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라우트 재주입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성공 조사 후에는 신속한 복구로 공기 유입에 의한 부식 진행을 억제를 해야 하고 시스관 내의 물을 제거해서 그라우트 품질 저하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라우트 재주입 후에는 충전 확인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그라우트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텐던 부식의 예방 대책으로 방수 대책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텐던의 부식이 그라우트 충전 부족만으로 진행되는 일은 적고 물의 관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일본 지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지속적인 내구성 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PC 그라우트 재주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일본 지침과 영국의 지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지침에서는 그 충전성과 방청 효과, 그리고 시공성 등을 고려한 그라우트 주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셀 부식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하고 있고 적절한 배합 순서와 방법으로 그라우트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라우트에 공극이 있을지라도 물의 침입이나 공기가 차단되어서 PC 강제의 부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천공에 의해 물과 공기가 침투를 하면서 도리어 부식이 촉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천공을 자제하고 천공 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침인 BD54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본 지침과 마찬가지로 신구 그라우트 전이차로 인한 문제에 대해 최신 개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라우트 보수는 텐던의 취약성, 중요성, 그리고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엔지니어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수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극을 보수하는 대신에 덕트 내 모니터링 포털을 이용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라우트 재주입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우트 재주입을 위해서는 주입구를 천공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서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해당 지침에서는 그 천공의 위치와 개수, 지름 등을 적절히 선정을 해서 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 철근과 PC 강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천공 절차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워터젯 공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동 콘크리트 해머 드릴로 선진 천공을 한 후에 시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접촉 시 동작이 정지가 되는 전동 드릴을 활용을 해서 예비 천공을 한 후에 코어 보링 머신으로 천공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우트 재주입 시 사전 준비 사항인데요. 우선 재주입 전에는 블로어나 청소기 등으로 잔류하고 있는 골재를 제거를 하고 에어 컴프레서 등으로 잔류수를 최대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주입 중에도 잔류수와 공기 배출을 위해서 시스관 내에 극세경의 호스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공 펌프를 활용해서 잔류 공기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주입구와 배출구는 그라우트의 주입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유해한 재료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침에서는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천공부의 설치 방향에 따라서 삽입형과 플레이트 타입으로 구분을 해서 그 천공부 설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C 그라우트 재주입 시에는 그 충전성 등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압력과 진공 펌프의 병용 방식과 자연 유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좌측 그림이 그 수도압을 이용한 자연 유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라우트 재주입 시 그 시공 방법 선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각 기관의 지침을 일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VSL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단면, 그리고 부피와 같은 기하학적 특성을 파악해서 공급 보수의 절차를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FHWA 같은 경우에는 진공 그라우팅 공법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은 그 진공 보조 압력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네소타주 교통국의 경우에는 ASBI 인증을 받은 그라우팅 기술자가 시공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발표를 했었던 그 미네소타주 보수 사례에서는 진공 압력을 덕트가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한 후에 보수 그라우팅 공법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수 그라우트 재주입 시 시공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라우트 재주입 작업은 배기 측에서 배출이 되는 PC 그라우트가 균일한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소정의 압력까지 가압을 한 후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충전의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량과 재주입량을 비교를 하거나 임팩트 에코법이나 방사선 투과법처럼 NDT를 활용한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급량과 그라우트 재주입량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그 우측 그림과 같이 검측자를 활용해서 공급부의 구간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관 내 공기 송출을 통해 부피를 측정하는 통계법 또한 있습니다. 이런 공급의 크기와 주입 그라우트량의 비교는 그라우트 주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라우트 보수공법의 선정에 있어서 그 일본 지침이 다른 지침과 좀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그 아래와 같은 플로우 차트를 제시를 했다는 건데요. 배기호스 삽입의 가부와 기종점 통기 유무 등에 따라서 주입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에 의하면 배기호스가 삽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 주입 공법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진공가압 주입 공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종점에서 통기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 공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구성에 관한 대책 그 두 번째는 방수 대책입니다. 일본 지침의 경우에는 PT 교량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트 공급의 보수뿐만 아니라
방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동결 방지제를 포함한 물이나 그 빗물의 침투를 통해서 팬던의 열화가 촉진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그 포스트 텐션 교량의 바닥판과 겉어 단부에는 적절한 방수를 시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그 교량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물의 침투 경로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를 교량 관리자가 유지 보수 시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자면 박스보 내부에 있는 PC 강제 정착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는 그라우트 호스 주위나 상현 정착부에서의 물의 침투를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해당 지침을 참고하면 다양한 경우에 따른 물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수 대책은 그 전면부와 단부를 포함한 바닥판에 방수층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판 끝단부의 경계블럭 같은 경우는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 단부 보호 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축 장치에서 동결 방지제를 포함한 누수로 염해나 동해가 발생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겉어담부의 방수를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 적절한 배수 시스템의 설치를 통해서 빗물의 체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포장면과 방수층의 열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는 그 겉어 끝단부 방수의 시공 범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조인트에서 교대 전면까지 방수를 시행을 하도록 그림으로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겉어의 유관 그리고 그 스테인리스와 고무재의 배수장치 재질에 따라 그 신축 장치부의 누수 대책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구성 대책의 마지막 부분은 그 유지관리의 계획입니다. 우선 정기점검 시행을 통해 그 보수의 경과를 관찰하고 재열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염화물 이온 등이 시스관 내에 존치된 상태에서 그라우트를 주입을 한 경우처럼 유지관리상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내구성 평가를 시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그라우트의 고농도의 염화물 이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대책 장치를 통해서 매크로 전지 부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런 그 자연 전이법 등을 활용해서 매크로 전지 부식에 대한 실험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D54에서 또한 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한 열화는 그 일반적으로 감지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구조적인 거동과 열화의 지속적인 변화의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관리 전략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니터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유형의 모니터링을 복수로 사용을 해서 그 교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의 종류로는 그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AE와 고유 진동수 또는 변형률을 계측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그 안전성에 관한 대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의 응력 검증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C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잔존 단면으로 그 긴장력이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공 중간 단계에서 응력 검증을 반드시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 제거한 콘크리트를 되메운 경우에는 보수 부위에 그 기존 긴장력이 작용을 하지 않고 보수 시에 새로 도입된 긴장력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긴장력을 고려해서 설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그 손실된 긴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긴장력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등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잔존 긴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필요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그 중대한 손상이나 변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력 검증을 통해 손실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잔류 응력 측정 같은 경우는 그 크로스보 테스트나 슬로우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앞선 발표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트 교량의 보수 보강을 시행하기에 앞서 구조 성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고 역학적인 성능의 회복과 향상을 위해 복구 성능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보수 보강 설계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후에 그 또 다른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현장 조건과 시공 시기 등을 반영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공용 중에는 정기 점검과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보수 보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 보강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PC 강제의 부식이나 파단이 일어난 경우에는 역학적인 성능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을 하거나 보강제를 추가하는 공법들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형상과 치수, 강제 배치 등 그 대상 구조물의 현황을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앞서 시행을 했던 성능 평가와 판정 결과 그리고 구조물의 중요도나 환경 조건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그 하중 조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도로 교량상 상판의 경우에는 자동차 하중의 반복 작용이 지배 하중이 될 수가 있고 그 교각에서는 지진 하중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그 부위별 하중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지 관리의 용이성과 잔존 예정 공용기간 그리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수 보강 공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안전성 대책의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성능 검토를 통해서 보수 보강 후에 구조물이 확보돼야 할 기능의 충족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하고 이때에는 그 보수 보강된 부분뿐만 아니라 구조물 전체의 성능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성능 유지 확인을 위해서 외관 관찰이나 그 계측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 설계에서의 그 성능 조사는 PC 강제의 경우에는 이미 부식되었거나 파단되었음을 간주해서 안전 측에서 검토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PC 그라우트의 충전 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용기간 종료 전에 PC 강제가 파단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성능 조사 시에는 이러한 변형의 진행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 일본 지침에서는 그 보수적이고 철저한 성능 조사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보수 보강 공법에는 그 크게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보강제 추가 공법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프리스트레스 도입의 경우에는 외부 케이블 공법과 탄소 섬유 플레이트 공법이 있습니다. 보강제 추가 공법에는 강판 접착 공법과 연속 섬유 시트 접착 공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BD54에서 또한 그 보수 보강 기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강 기법으로는 능동과 수동 두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 공법에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공법이 대표적이고 수동 공법은 강도를 증가시키면서도 구조물의 응력 상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법으로 플레이트 본딩 공법이 대표적입니다. 추가 프리스트레스 도입의 경우에는 그 기존 구조물 상에 있던 균열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트 본딩 공법은 보아 슬래브 데크의 강화를 위해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최종 강도 증가에는 매우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그 기존 사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트레스 도입공법의 원리는 그 긴장재를 걷어 외부에 추가 설치해서 걷어 전체의 응력 상태와 그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고 향상시키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외부 케이블 공법과 아웃플레이트 공법이 있는데요. 각각 그 외부 케이블과 CFRP 플레이트 긴장재를 배치를 해서 내화력의 회복과 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입니다. 그 두 가지 공법 모두 그 부분적인 보수 보강에는 사용하는 사례가 적고 PC 강제의 파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케이블 또는 플레이트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재시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공 시의 그 유의사항으로는 그 외부 케이블 공법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부에 여유 공간이 없을 때 케이블 배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아웃플레이트 공법 같은 경우는 FOC 수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와 습도에 약해서 그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재 추가 공법은 그 PC 거더 아랫면에 강판이나 섬유 시트 등의 보수 보강재를 접착을 해서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는 공법입니다. 이때 그 보강재를 접착을 할 때는 접착 재료의 그 내구성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그 시공 앵커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접착제의 내구성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강판 접착 공법과 연속 섬유 시트 접착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공법들은 그 PC 거더의 강판 또는 연속 섬유 시트를 접착을 해서 역학적인 성능의 회복과 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이고요. 두 공법 모두 부분적인 보수의 사용이 가능하고 외관이나 수밀성 그리고 그 PC 강제의 필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강판 접착 공법의 경우에는 강판의 소음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연속 섬유 시트 접착 공법의 경우에는 접착제의 그 내구성 검토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성 대책에 따른 그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설계 공용 기간 동안 그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그 효과의 계속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강 범위가 국수적일지라도 그 구조물 전체를 대상으로 유지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그 구조물의 종류나 환경, 그 조건 등에 따라서 후에 그 새로운 변형이 진행되어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그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 포스트 텐션 불량이 보수됨에 따라서 구조물 표면에 피복을 하게 되면서 그 기존 구조물의 모재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센서를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 걸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모재에 대해 직간접적인 점검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PT 교량의 내화력 회복과 향상에 대한 보강과 모니터링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해안가에 설치된 PT 교량의 PC 강제가 파단된 경우인데요. 외부 케이블의 보강과 웹을 증설을 해서 보수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 외부 케이블의 진동수를 측정을 하고 있고 고유 진동수의 측정은 지간 중앙부에서 실시를 하고 차량 통행 후에 발생하는 잔 진동을 이용해서 초감도 가속도계 그리고 그 동변형 측정기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지속적인 계측이 향후 유지관리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차량 대형화에 따라서 활화중이 하면서 그 겉어 아랫면의 교량 축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을 한 사례인데요. 이 균열 보수를 위해서 그 PC 그라우트의 재주입을 수행을 하였고, 그 외부 케이블 공법을 도입을 해서 보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보수 보강 이후에는 그 외부 케이블 진동수를 측정을 하여서 장력을 산정을 하였고, 균열 부분은 균열 변이기를 설치해서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그 모니터링 시스관의 개발과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공 시험을 한 사례인데요. 모니터링 시스관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내부 케이블의 프리스트레스 변동성을 파악을 해서 내부 케이블의 그 파단 유무를 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때 그 PCA 교량의 성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강형 케이블로 겸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추가적인 두 번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부 케이블의 장력 계측에 대해서는 우측 그림과 같은 자성식 장력 센서를 사용을 함으로써 긴장력 변화를 동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균열 검지 시트를 설치를 해서 그 외관 조사에 의한 그 균열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현재 일본에서는 그 새로운 PC 교량의 보수 보강제와 장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기능을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해당 지침에서는 그 포스트 텐션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니터링 시스관을 개발을 한 것처럼 최신 연구 사례를 수록하고 교량 관리자가 보수 보강 시에 그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해당 지침의 5장과 6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혁신센터의 주지훈 대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PC 강제 조사 및 보수 보강 지침,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에서 7, 8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충호 대리가 4장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백민지 대리가 5장, 6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저는 7장, 8장 돌출 방지 대책 및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돌출 방지 대책은 PC 강봉에 국한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PC 강봉의 개념과 이 PC 강봉을 조사하고 보수 보강하는 기본 원칙, 그리고 횡체결 PC 강봉과 전단 및 수직 PC 강봉에 대한 돌출 대책, 그리고 유지관리 계획을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 강봉은 잘 아시다시피 보이시는 사진과 같고요. 이 PC 강봉을 사용했을 때는 장점은 커플러를 이용해서 연결이 수월하기 때문에 큰 직경에 덕트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횡방향 긴장제로 유리한 특성이 있고요.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횡방향 긴장제로 활용된 사례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교량의 접합 연결용 긴장제, 템포러리 PT바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긴장력 도입 효율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강봉이 사용되게 되고요. 길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커플러가 사용됨으로써 허용 강도가 낮다는 단점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PC 강연선에 비해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 긴장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료적 특성이 있습니다. PC 강봉에 의한 시공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원효대교 사례가 있습니다. 원효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1981년에 디비닷 공법으로 건설된 국내 최초의 PLC 박스 거더 교량입니다. 하지만 경관중앙 힌지부에 추가 처진 방지를 위해서 성능 개선 공사를 95년에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 보이시는 단면도가 이 사진과 같습니다. PC 강봉이 그 교축 방향으로 36mm짜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횡방향 PC 강봉도 32mm짜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 공사 때에는 텐던 외부 긴장제 3본을 4개 구간에 이렇게 설치한 단면입니다.
이 PC 강봉의 조사 및 보수 보강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PC 강봉의 파단에 의해서 제3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횡체결 PC 강봉 아래 보신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단 PC 강봉의 돌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PC 그라우트 충전 부족에 의해서 PC 강봉이 파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3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실시하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 콘크리트가 박락해서 아래 주행한 차량에 피해가 가거나 혹은 그 전단 PC 강봉이 파단됨으로써 노면의 포장면에 변화라든지 포토홀이 생김으로써 차량 주행 성능에 저하를 끼칠 경우에는 그 대책을 실시하면 좋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라우트에 충진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어, 물의 침투 등에 의해서 PC 강봉 부식으로 파단을 하게 되고 급격한 에너지 방출에 따른 PC 강봉의 돌출과 피복 콘크리트 박락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근본적인 보수 전까지는 2차 사고가 예상되는 곳에서 돌출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체결 PC 강봉의 돌출 사례이고요. 2018년 도쿄 도로 메인터넌스 회의 자료에서도 PC 강봉이 파단돼서 돌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총 7가지 정도의 그 PC 강봉 파단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직 PC 강봉, 전단 PC 강봉도 파단된 사례가 1개 사례가 존재해서 노면에 포토홀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PC 강봉 파단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강동대교의 사례입니다. PC 박스 교량 지점부 전단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강봉을 시공했는데 공용 10년 경과 후 파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파단 강봉 주변 그라우팅이 미시공되어 있었고 전단 강봉 총 6,320개소 중에서 97개소의 그라우트 상태가 부적절했다고 2018년 한국도로공사의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시는 단면인데요. 이게 PC 박스 내부에서 그라우트 밸브를 이용해서 그라우트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게 그라우트 파단된 강봉에서 그라우트가 미시공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출 방지 대책은 횡체결 PC 강봉과 전단 PC 강봉 그리고 수직 PC 강봉을 이용한 포스텐션 교량에 적용한다. 여기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횡체결 PC 강봉은 위쪽 단면과 같고요. 수직 PC 강봉 아래 단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PC 그라우트 충진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PC 강제 취성적인 파괴가 일어나며 공용 중인 도로 교량에서 바닥판 횡체결의 PC 강봉이 돌출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PC 강에서는 소선마다 파단이 발생하지만 PC 강봉은 축적된 변형 에너지가 단번에 해방되기 때문에 그 정착부에서 파단이 일어났을 때는 피복 콘크리트를 낙하시킨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PC 그라우트 충진 상태는 최신의 NDT 기술로도 어렵고 현장 여건에 따라 조사나 대책 수립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돌출 방지 대책은 PC 그라우트의 충진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등도 포함해서 제3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대책을 예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체결 PC 강봉에 대한 대책입니다. PC 강봉의 파단 시에 정착부 부근에 콘크리트가 박락되지 않는 성능을 가지며 파단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 유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판을 사용하거나 연속 섬유 시트를 사용하는 공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현재는 띠강판과 연속 섬유 시트를 병용한 공법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섬유 시트 접착 공법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횡체결 PC 강봉 피복 콘크리트 박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접착하는 공법이고요. 띠강판과 연속 섬유 시트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공법은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단 수직 PC 강봉에 대한 대책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PC 강봉 파단 시 노면에 돌출되지 않고 파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착구 피복이 50cm를 초과하고 긴장을 위한 블록아웃이 없는 구조일 경우에는 PC 강봉이 파단되어도
표면까지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은 미필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장을 위한 블록아웃이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그 후타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착 높이 50cm 초과하더라도 블록아웃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책 수립은 섬유 시트를 접착하는 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PC 강봉의 위치 파악이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 조사는 PC 구조물의 정통한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 강봉을 이용한 현장 경험자, 콘크리트 구조 진단사, 그리고 PC 콘크리트 기술사 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단 수직 PC 강봉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정도 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 시트 보강은 시공 범위가 협소한 경우에 유리하지만 시공 기간이 길고 날씨에 좌우되는 공정이 많아 그 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섬유 시트 보강 공법 대비 짧은 시공 기간으로 시공 범위가 크고 교통 통제 한계가 있을 경우 유리한 공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강에 의해서 증가되는 사하중 관련해서는 설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허용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보강과 관련한 설계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후 유지 관리는 이제 섬유 시트를 접착했으면 거기에 부푸름, 혹시 박리, 박락 등 변형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바닥편 상면 보강 후에도 일상 점검 등에서 항상 포장면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포스텐션교 유지 관리에서는 점검 결과, 또 평가 결과, 그리고 보수 대책 결과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축적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결과도 축적 보관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산 정도, 사진, 점검 대상과 점검 방법,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보관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용 기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록 관리를 위해서 가능한 보관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제 말씀을 잘 들리는지는 제가 예, 잘 들립니다. 예. 일단 발표를 잘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관리주체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시간까지 열어주시고, 그러나 이제 뭐 유럽 기술이나 이런 쪽하고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 쪽하고 이제 크로스보우를 저희가 장수망 연구단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약간 추가 정보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 군성강교의 시험편, 실제 교양 학교에서 명지대학교 히스텍 랩으로 이제 가져갔던 거였고요. 그거에서 이제 일부 텐던, 7개의 텐던 중에 2개, 이제 몇 부분을 파츠를 하고 슬로우 스트레스를 실시하고 크로스볼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결과가 재밌는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요. 특이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일부 텐던에서 텐던 자체가 긴장이 안 되는 텐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텐던 자체가 지금처럼 이 7연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피아노 소선을 17가닥, 12가닥인가를 이렇게 이제 꽂지 않고 이렇게 배치한 그런 옛날 형태의 텐던이었긴 했습니다만 이 응력 자체가, 이 긴장되어 있는 힘 자체가 이제 왼쪽과 우측,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왼쪽이 있었고 오른쪽이 있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텐던의 일부가 텐던 긴장력이 없는 것으로 좀 밝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파취를 해서 실시했던 크로스보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슬로우 스트레스에서 나온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를 해보니 크로스보우에서 측정됐던 결과하고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됐다. 즉 이제 일부 텐던이 긴장이 잘 안 되어 있는 결과하고 좀 매칭이 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아직 이 보고서나 장수명 연구단의 보고서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아마 올해 추가 연구가 되고 나서 이제 최종 보고서 또는 이제 올해
그게 이제 내년까지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에 이제 일부 또 내용이 수록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있었던 건 외부 텐던 보강은 그 강성 보강과 달리 이제 강제하중 보강에 가깝기 때문에 강제하중 보강이죠. 그래서 강성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오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히스텍의 시험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하중과 변이의 그래프에 있어서 그거의 기울기가 대략 한 20% 정도의 증가가 좀 발생합니다. 그 의미는 이 외부 텐던 보강이라는 것이 강성 효과가 그다지 없다라고 여지까지 계속 추측을 했었으나 실제 시험을 해봤을 시에 이 탄성계 구조물의 강성은 외부 텐던 보강을 했을 시에 그때 이제 텐던을 대략 한 4가닥 정도로 외부 보강을 했었는데 이제 강성의 증가가 상당히 20%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강성 증가가 있었다.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몇 분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백민희 대리가 발표하셨죠? 그 외부 케이블의 공법 사례, 모니터링 시스관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계된 신분이라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오늘 발표 세 분이 잘 들었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파괴 검사 장비 쪽에서 첫 번째가 이제 마그네틱을 이용한 장비를 저희가 현재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우리 조창빈 박사도 지금 여기에 그래서 조창빈 박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텐던의 부식이나 파단 이거를 검지하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임팩트 에코를 사용해서 텐던 내에 그라우트 공동을 찾아내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에코 장비는 미국의 올슨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걸 그냥 막바로 적용을 탐지율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0-60% 정도 이렇게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표준 시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험체에서 그 정도 탐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AI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시켜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 결과 요즘 긍정적인데요. 한 90%까지 이렇게 올라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험체에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제 교량에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좀 추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서동호 박사가 국내 업체와 같이 A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 연구원 과제와 그다음에 진흥원 사업으로 같이 국내 업체랑 A 센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PSC 교량의 계측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보수 보강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수 보강에서도 저희가 연구원에서 보수 보강 팀이 있는데
박영한 박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강연선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외부 케이블 공법 그쪽 부분에서 CFRP를 사용해서 프리스트레싱을 줘서 보강하는 방법. 그거 중에 이제 그걸 NSM이라고 부르는데 Near Surface Mounted 보강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개발해 놓은 일부 중요한 게 이 CFRP를 갖다가 그 일정 정도의 프리스트레싱을 좁은 장소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째킹하는 방법과 그거를 겉어에나 슬라브에 정착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능 검증도 끝낸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좀 같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서는 PSC 교량들에 대해서 딥하게 검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보수 보강하는 이런 것 쪽으로 중심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의 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자료들이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좀 더 자료를 보면서 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영상 회의에서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 소음이 나는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 음소거를 시키고 있지만 계속하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맨 채팅방에 제 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 메일 주소를 보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제가 그쪽 답장으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본 자료 요 시방 부분에 대해서 다 번역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조금 뭐 일본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오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방에 우리 자료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도로시설과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는지 제가 한번 음소거 됐습니까? 예, 음소거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어떤 그 자리를 이렇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발표하신 세 분의 의견을 그 내용을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외국 사례라든가 뭐 영국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유지 관리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우리 그 오픈 이노베이션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지금 이 화상으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다른 그런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료나 이런 부분도 눈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가까이 보니까 알 것도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PSC 박스 걷어교에 관련된 그런 부분 가지고서 그동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갖다 쭉 작년에 주로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PSC 이제 걷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 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 자료를 갖다 이렇게 좀 검토한 부분을 갖다 보면은 PSC 걷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다. 어떻게 보면 PSG 박스 거도기보다 더 그 전에 시공되어 있는 그런 그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도 뭐 계속 말씀을 갖다 하시고, 또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PSG 거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동안은 뭐 거기에 뭐 강연선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 실제 설치가 돼 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정밀한 점검이나 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그냥 치부를 갖다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 그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갖다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정착되어 있는 담부를 갖다 좀 유심히 좀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무슨 뭐 그런 강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돌출되어 파단이 있는 부분 때문에 혹시 뭐 저희 이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중에 강봉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있는 부분이 있나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한 부분 결과 강봉은 없고 이제 강선에 대한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결함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해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정밀 점검이나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과업 내용에 좀 집어넣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 오픈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하신 우리 직원들도 이게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아까 여기에서 우리 서울시 도로시설 포럼 차장으로 계시는 김상희 교수님, 또 SK엔지니어링 이상철 그 위원님, 또 한국안전공단의 그 김영진 수석연구원님께 많이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14회에 걸쳐서 내부 텐던에 대해서 그 문헌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 외부 포럼이라든가 이런 관련 분들과 외부 전문가분들, 또 학계, 그다음에 시공사, 자동열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그 PSG 그 내부 텐던에 대해서 유주관리 연구 용역을 지금 금년에 발출해가지고 23년도 8월달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도로 시설체에서 현장에 모급 테스트하고, 또 그 PC 강에서 더 안에 있는 강에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동 드릴을 가지고 성공하는 실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진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건설연구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심해서 그 우리나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내부 텐던의 그런 유지관리 문제가 같이 연구하고 해서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일 이사님 혹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이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 김상희 교수님부터 해서 우리 이상철님 뭐 전부 다 이렇게 외부에서도 또 본청 우리 서울시 바쁘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내부 공단 내부에서만 주제는 할 내용이었었는데, 다음에 할 때 그동안에 이제 내부 텐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이 다음번에 원래 발표를 처음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때 오픈을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외부에다가는 그때 오픈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때 좀 더 잘 오픈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1번 지침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것을 한번 오픈해보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오픈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앞에 부분이 없이
일본 부분만 좀 이렇게 부각돼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분도 좀 계셨을 거고 맥락이 좀 없이 왜 이런 대화가 오갈까 하는 좀 약간 의아한 부분도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생각이고 아까 몇 분이 의견을 주셨지만은 자료는 이 발표 자료뿐만이 아니라 원본 자료들까지 가능하면 전부 뭐 비밀로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 소스 파일, 영문이든 일어든 뭐 우리가 국문으로 번역한 거든 그것도 전부 다 오픈을 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제도 미리 공개를 해주고 발표 내용도 미리 공개를 해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토론도 조금 더 진행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줌이라는 기능에 보면 소회의실 기능도 있고 아마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팀도 좀 소그룹으로 또 나눠서 내부에서도 좀 토론이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외부 텐던 문제에 많이 집중이 됐었던 거를 지난 한 7, 8개월 동안 공단에서 내부 텐던에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일본 거를 지금 끝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아까 우리 성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곧 용역이 저희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 용역 과정에서 실제 교량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까 했었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은 저희 운영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